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어제 법사위에선 긴급 청문회를 열어 직접 따져 묻는 방안이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는 강경 발언이 나왔는데 다만 당 지도부에선 사전에 상의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 법사위가 30일 열기로 한 긴급 청문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에 대해서입니다. 조 대법원장의 4인 회동 의혹 논란과 무관하게 대선 개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 나오시면 처벌받아요? 처벌받습니다. 불출석도 처벌입니다. 마일리지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탄핵 추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사퇴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당연히 탄핵이고,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요.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걸로 추후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제 지난 5월에도 민주당이 같은 의혹을 놓고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보복 청문회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원 행정처는 대법원장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며 개별 증인이 판단할 문제라 다각도로 검토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국회 얘기로 들어가 보죠.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은 잠잠해졌는데 조희대 청문회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안건이 의결됐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했던 그 파기환송심을 9일 만에 처리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사법의 독립을 말하기에 앞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는 그 사법부의 편향성의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으로써 5월 15일로 기일이 잡혔었거든요. 네. 그것은 헌법 116조에 나오는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한 보장, 여기에 대한 침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위헌성을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 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가 중심이 돼서 이제 청문회를 열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 이게 과연 일국의 대법원장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 법사위 차원에서 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 저는 의원식 국회의장께서 나서셔가지고 이거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좀 해야 될 사안 아닌가. 전 좀 더 이 사안의 중대성 내지는 관련자들의 어떤 직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전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가 좀 필요한 사안 아닌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조희대 회동설 때문에 이게 상당한 이제 말하자면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민주당이 스스로 만들었다. 이 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였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새 들어서 굉장히 강조되는 말이지만 삼권 분립 차원에서 입법부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 동의하는데 지금 이 청문회가 결과적으로 시기, 태도, 방법에 있어서 진영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게 이제 패션용어로 말하자면 네. TPO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약간 TPO가 안 맞는 일이 돼버렸다. 아까 얘기한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였던 행태의 잘못됨을 엄중하게 지적하는 것과 지금 대법원장 조희대를 특정 정당이 공격하려고 한다. 이게 지금 섞여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걸 스스로 민주당이 좀 자초한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저는 공격도 과하다고 봅니다만 계속 열세에 빠져 있다가 하나 우리가 공격할 거리를 찾았다라고 덤벼드는 행태가 물론 보기 사나운 면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왜 이런 상황이 됐는가 보면 민주당이 어쨌든 압도적 다수당으로서의 의회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중함과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지만 조희대 회동설을 그렇게 제기할 때 기세와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사법개혁의 본질을 우리 묻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에 온도차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의 그 예만 들자면 과거에도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좀 실패했던 부분이
예를 들자면 평검사들을 다 탄핵 소추했다가 일부는 기각당하고 또 다 헌재까지 가지도 못한 검사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뭐 연어회 사건 내지는 또 그 소위 말하는 관봉권 띠지 사건 또 거기다 조이대 사건, 지기현 사건 이 사건을 너무 지금 그물망식으로 넓히는 것은 전략적으로 전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위상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저는 한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 제기로 더 들어가는 것이 그 전략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5월 달에 청문회가 사실 한번 추진되다가 이때도 무화가 됐는데 이게 어찌 보면 재방송이잖아요. 재방송은 좀 더 신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1편이 실패했으니까. 근데 보도에 따르면 이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도 몰랐다 그러고 민주당의 이른바 당론이 아니고 그냥 법사위 위원들의 돌출 행동이었다라고 보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지점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지적을 많이 하는데 국민의힘 지적을 일단 넓게 보면 민주당에서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의원들이 지지자들만을 겨냥한 이런 정치를 한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고 그게 이제 법사위로 좁혀서 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말하자면 이 문제로 강경 지지자들의 어떤 이제 말하자면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도부와 이제 뭐 저는 아예 뭐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건 불가능한 구조인데 근데 어쨌든 굉장히 좀 앞서 나가는 측면들 그리고 이제 먼저 말하자면 공을 던지고 그 다음에 반응을 보는 뭐 이런 행동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들이 좀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점은 지적하고 싶고요. 다만 근데 이제 이게 민주당이 제가 이제 공을 던져놓고 반응을 본다고 했는데 늘 공을 던진 다음에 뭔가 좀 반응이 안 좋으면 아 이거는 지도부와 협의가 되지 않았어요. 뭐 이거는 의견이 달라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는데 이게 저는 이제 좋은 정치는 사실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는데 이게 지도부는 모르고 법사위에서 알아서 했다. 이런 거면 이 정당에 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게 뭐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만 좀 과소하게 치부하기에는 좀 너무나도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축구에 비유하자면 이게 벌떼 축구하거나 뻥 축구식으로 하면 절대 세계적인 팀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지금 일들을 처리해야 될 무거운 역사적인 소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름다운 티키타카와 같은 패스 플레이를 보고 싶은 겁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특검법 연장과 관련해서 정부조직법과 그 교환하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엇박자를 한번 냈었는데 그때도 소통의 문제다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법사위와 또 김병기 원내대표 내지는 지도부와의 이런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또 소통으로 치부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소통의 문제는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소통의 문제보다는 조금 더 개개 의원들이 전략을 가지고 내란 종식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더 집중하기 보다는 개개 의원들이 각자의 성과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차기 있을 어떤 정치적인 플랜을 놓고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저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뭐 쇳불도 당김에 빼라라는 말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너무나도 성급하게 나섰을 때는 이 전열이 흐트러지면서 너무 전선이 넓어질 수가 있다. 전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일사불란한 좀 전략 전술에 따른 저는 움직임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 사실 지지난 정부 때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에 이른바 추윤 갈등 때도 청와대 아웃 오브 컨트롤이다라는 게 이제 세간의 중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나 당 지도부에서 한다고 해서 추미애 위원장의 육선인데 지금 뭐 그게 될까요?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게 애초에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때부터 지적됐던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면 상임위에 선수가 있는 게 그거 뭐 여의도만의 문법, 여의도 사투리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회 운영 측면에서의 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하나 포함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원내대표라든지 당의 이제 말하자면 전략적인 총괄 지휘 를 하는 사람이 상임위원장들과의 어떤 말하자면 관계 속에서 이거를 추진하는 건데 근데 어떤 상임위원장의 선수가 너무 높아. 근데 이 상임위는 상임위 오브 상임위라고 불리는 말하자면 상급 상임위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상임위가 그러면 뭔가 다른 상임위에서 막 치고 나가더라도 뭔가 신중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상임위가 뭔가 외부에서 볼 때는 컨트롤이 안 돼. 근데 그 이유가 육선의 위원장을 앉혀놨는데 이게 컨트롤이 되겠어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민주당이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봐야 되는 측면이고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온도는 또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추윤 갈등 얘기도 하셨지만 그 이후에 정치가 뭔가 진영화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시기를 겪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그냥 이제 뭐 기자로서 생각하는 어떤 합리적인 선과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이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 사실 요새는 그런 고민도 좀 듭니다. 김한 기자는 간접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법사위원장을 교체해라. 이런 주장 같이 들리네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협치를 해야 되고 여야가 끌고 가야 되는데 물론 저도 그거를 맞대결을 시키겠다고 나경원 의원을 간사를 고집하는 행태도 이해가 안 가고 제가 거기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행태를 보면 야 이건 도저히 우리도 이렇게 나가야 돼. 뭐에는 뭐로 맞서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생각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여당이잖아요. 여당이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끌고 계속 갈 거냐. 그럼 여기서 계속 싸울 거냐.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얘기하지만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고 야당한테 얘기하는 게 제일 큰 프레임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내란 종식이라든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민생개혁까지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법사위 전체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기 가면 말하자면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해소해야 되는 게 더 시급하고 절박한 필요는 여당에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전원 공격 전원 수비인데 수비는 없고 전원 공격이라 그렇죠. 그리고 다른 공격도 있는데 이 공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뭐 전원 공격이라는 비유보다는 서로 패스를 안 하는 거죠. 아하. 서로 이제 자기가 볼 점유율만 높여가지고 공을 혼자서 독점하겠다라는 식으로 보이는 건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지도부의 책임이 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갑작스럽게 그 차명주식 논란으로 낙마한 이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임명한 것도 지도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식의 핑계는 저는 너무나도 나이브한 접근 같고 결국에는 이 문제를 민주당 스스로 이거는 푸는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 중요한 건요.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분노하시거나 또 지지자분들 중에서는 강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정치권에서 제도적으로 이걸 해결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똑같이 분노해가지고 분노로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가가지고는 우리가 과거에도 분노는 칼을 녹슬게 만든다라는 말도 있듯이 녹슨 칼로는 전투를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부 전열을 어떻게 정비하느냐 이 과제부터 좀 먼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검찰만큼이나 지금 이제 사법개혁 관련된 목소리들도 높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보입니다. 2025 세종 국제 컨퍼런스라는 행사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행사고 뭐 미리 잡혀있던 행사라고는 합니다. 당연히 이제 대법원장이 개회사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세종대왕을 거론을 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의 통치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 세종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지향해야 할 사법 가치와도 깊이 닿아 있다. 이 발언에 대한 평가 그리고 뭐 사실은 몇 가지 문장이 더 있습니다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기록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지 않게끔 했다. 이게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마치 이 이야기들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 빗대서 말하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는 것이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권태우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처음에 이제 이 뉴스를 이렇게 얼핏 들었을 때는 뭐 컨퍼런스에서 이제 그 원장이 나와서 이제 인사말 하는 건데 그걸 좀 과하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긴 했어요. 그런데 문장을 다시 보니까 세종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세종대왕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세종대왕은 나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법을 통치수단으로 삼지 않다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건 지금 현대식의 언어고 본인의 해석이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이전에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종대왕 이건 이 해석이 좀 여기 왜 들어갔을까? 이거는 지금 현재 자신이 지금 자신을 공격하는 입법부 그리고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반격하는 걸로 해석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지금 그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세종 컨퍼런스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을 넣고 싶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세종대왕은 뭐 온 국민들이 다 존경하는 역사적 위인이고 세종대왕을 꺼내놓고 이제 거기다 자기 이야기를 넣는 거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법을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이 문장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읽히죠.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고 참 기가 막힌 게 이제 세종의 훈민정음의 뜻을 한마디로 이제 그 풀면 요즘식으로 풀면 민원 서류 작성을 좀 쉽게 하고 싶어서 누구나 법을
이 우리들만의 법이 아니라 국민들의 법으로 바꾸고 싶었다라는 게 세종대왕 훈민정음의 뜻이거든요. 풀어보면. 그런데 조희대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법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이거를 해석을 해서 생전에 없었던 7만 쪽에 달하는 그 수사 기록을 일주일 만에 검토해서 이틀 만에 유력 대선 후보를 날려버리려고 했던, 자기야말로 법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했던 거잖아요. 국민을 위한 법이. 근데 이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세종이라고 하는 그 위인의 어떤 업적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를 그 진짜 세종의 진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끌어와서 딱 쓰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러게 또 두 개가 반복된 거예요. 자기 조희대의 말 맞다나 법을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얘기를 조희대 본인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썼던 거고, 또 그거를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세종이라는 인물을 끌어다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 쓰고 있는 거예요. 신인규 변호사는 그 이제 대법원의 어떤 뭐 개혁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뭐 아이디어들도 있고 뭐 수많은 그 이야기들 나누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아파할 게 뭐라고 보세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이 이제 가장 심각한 거고, 그게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그 졸속 심리 내지는 전 위헌적 행위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건요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 소속된 어느 부처의 8급 공무원이 페이스북에 정치적인 글 좋아요 하나 잘못 눌러도 징계받아요. 예. 그만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데, 사법부의 그것도 최고법원의 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깨고 편향되게 한쪽 편에 쓴다? 아니 그런 심판한테 피스를 어떻게 맡깁니까?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떠올리면 법복 입은 정치인 같아요. 그러니까 법복을 입고 있는데 본질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맥락도 지금 세종에 갔으니까 세종대왕 언급은 한 건 알겠는데, 세종대왕이 이런 헛소리 하라고 한글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판사가 판결문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매우 심각한 인지부조화에 빠져 있다. 세종대왕 얘기하면서 사법철학 얘기하는데요. 세종대왕 시절에 전제 군주 시절인데 사법의 철학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원룸재판 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본인의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그 위헌적 행태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거든요. 근데 이걸 수수분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은 얘기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궁박한 처지를 지금 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 이 문제 해결 안 될 걸로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편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먼저 한 게 아니라 법원 노조가 문제 제기를 먼저 했고 또 실제로도 지방법원의 판사들, 부장급 판사들도 실명을 걸고 다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봅니다. 왕정이었잖아요, 조선시대는. 그래서 왕명이라는 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던 그런 시대에, 그때 원님 재판할 때니까요. 그 왕명을 자기 마음대로 써가지고 폭정을 휘둘렀던 사람들을 우리가 폭군이라고 부르고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은 앞서 우리 양절 변호사 얘기했지만 그 어린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요. 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것은 그 왕명을 그렇게 허투루 쓰거나 막 쓰지 않으려고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하는 것일 텐데, 여기에 이 문장에 두 가지를 우겨 넣으면서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만들어 버렸다,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오만한 궤변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장이요 민심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살다가 제가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출신인데 애석하게도 창당은 실패했지만 민심은 제가 쓰는 용어예요. 예. 어떻게 대법원장이 민심이라는 얘기를 또 입에 올립니까? 그야말로 정치적인 언어죠. 아 정말 예. 저는 도를 넘어도 이건 한참 넘었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해서 긴급 현안 청문회를 의결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의결을 했는데, 일정은 지금 30일 오전 10시에 이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송은석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삼권 분립의 사망일이고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증인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오경미, 이훈구, 이수견, 박영재 대법관들이 있고요. 한덕수 전 총리, 지규현 판사,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이 법원장, 이렇게 다 증인으로 지금 청구돼 있고, 참고인은 뭐 김주옥 중앙지법 부장판사, 노행남 부산지법 부장판사, 한인섭 변호사, 그리고 정규재 씨, 언론인이죠. 그리고 김선택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올까? 이 부분인데요. 안 나오겠죠. 예, 이게 안 나온다고 해서 뭐 강제 조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저기 그 동행명령 내릴 수가 있지만 그것도 안 따른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서 말했던 그 굉장히 정광석화처럼 치러냈던 그 파기환송의 과정, 전원합의체의 과정을 지금 청문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건 지금 안 나올 것을 다 같이 우리가 지금 거의 다 만장일치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이것 자체가 뭐 소건석 원내대표가 국회 사망일이라고 상권분립이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이런 상황이 사실 상권분립이 망한 거예요. 상권분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저희 일부에서 처음 시작했던 게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왜 언론도 검찰도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제대로 대응을 못 해왔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아니 대법원장이 아니라 누구라고 할지라도 입법, 행정, 사법이 있으면 그 정치인들이 뭐 행정을 담당하거나 뭐 대통령이 지금 특권이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그 국회의원들이 선거에서 뭐 당선이 됐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재판 안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견제 장치로 둔 거거든요. 이 국회 청문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들도 탄핵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문제가 있을 때는 청문회에서 국회에서 질의도 할 수도 있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정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국회에서 법을 고칠 수 있는 게 그게 상권분립이거든요. 근데 송원섭 원내대표는 지금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회 사망일이래요. 이거 굉장히 대한민국이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 조직도 뭔가 왜곡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상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함부로 휘둘러서 아까 지금 신인규 변호사님 짚어주신 것처럼 민심을 짊어지면서 대법원장이 이게 민심이야. 당신들 그렇게 정치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따져 묻고 싶은 부분이 윤석열 내란 수계가 임명한 내란 인사 출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발 그 윤석열다운 길을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삼권분립이라는 걸 초등학교 때 어디서 어떻게 배웠냐면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법을 해석 적용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사법부는 법 위에 서서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 이렇게 배운 게 아니고 그렇죠. 법을 해석 적용하는 최후의 보루기관입니다. 아니 근데 법을 해석 적용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은 법을 안 지킨다? 이 무슨 모순입니까? 아니 자신들도 빨간불에는 가면 안 되고 파란불에는 가야 되고 60km 이하로 다녀야 되고 넘으면 딱지 띄고 그 당연한 거지. 그럼 판사들은 법 해석 적용하니까 과속해도 과태료가 피해갑니까? 이때는 과속할 만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해석 적용하러 가야 되니까 법을 어겨도 우리가 판사님들은 다 면제해 주십시오. 이런 합의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도 국회에서 법률에 근거해서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와서 설명해라. 우리가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묻는 거는요. 그 뭐 사인회동서 이런 거 부르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니 그것도 뭐 입증이 되면 하나의 보강 증거는 되겠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왜 정치질했어? 왜 전원합의체 판단이 지난 5년간 통계가 3.3년 1213일이 걸렸는데 네. 왜 이 사건만 40일 안짝에 그것도 대선을 앞두고 5월 1일에 왜 반칙으로 왜 휘스를 편향되게 분 거야? 요걸 묻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답도 못하는 쫄보가 무슨 대법원장이라고 그 정의의 여신상 앞에서 자기 큰 사무실에서 자리 떡하니 차지하고 내란 인사가 앉혀줬다고 해가지고 거기 앉아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요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떳떳하니까 숨지 마셔라. 나와서 설명하고 설명 안 될 짓을 본인이 했다 그러면 사과해야죠. 사퇴해야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설명도 못하고 자꾸 얘기하면 이걸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국회 뭐 민주주의가 죽었다 아무리 외쳐봤자 이거 정말 사법부의 오만함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지금 때는. 그 말씀하신 그 삼권분립을 요새 워낙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마치 삼권분립이라고 해서 세 개를 나눠놓고 세 개의 정당을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자기 멋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검찰은 검찰당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법원은 법원당이 있는 것 같고 차라리 나와서 당을 만드시죠. 그래서 각자의 이익들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삼권을 분립해놓고 밸런스를 맞추라는 데는 그 기본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들이 헷갈려진다니까요. 아까 신인규 변호사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다는 그 정의를 설명해 주는데 새삼새롭네요. 초등학교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상권분립은 세 개 나눠놓고 각자 알아서 너네들은 서로 노타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 이번 청문회만 보자면 과연 정무적으로 이게 과연 정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은 있어요. 그런 의문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의도가 민주당이 의도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별개로
지금 그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대법원장을 부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국민의힘에서 있는데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그 12.3 내란이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 재판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인 주기에 따라서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무죄든 유죄든 이루어졌다면 그걸 가지고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상황은 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갑자기 9일 만에 이것이 확 되고 이게 소부 배당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 전달하고 전원 합의체 회부 당일날에 심리 착수하고 원래 일주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기일을 이틀에 연속으로 하고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왜 그랬지라는 의문을 갖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청문회가 일어나기 전에 대법원장이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했다라고 설명을 해야죠. 그런데 예. 지금 또 하는 얘기가 판사는 재판으로만 말한다. 재판으로 말하는데 우리 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종대왕 얘기했는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 그 연설문에 보면 세종대왕께서는 누구나 쉽게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문으로 기록하고 수사와 재판 절차를 분명히 기록했다.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예.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면 자신이 존경하는 세종대왕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너무나 권위적이고 그리고 노타치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게 사법부 독립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독립되게 수행하는 거거든요. 독립을 말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라니까요. 아니 심판자가 빨간색 유니폼 입고 빨간 당에게 관련된 인사들만 다 유리하게 주고 파란 당 출신들한테는 다 불리하게 나오고 아니 그런 재판을 뭐더러 합니까? 편향되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자, 이 청문회를 우리가 이제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청문회가 내용이 뭐가 나올까? 일단 저는 지금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온다는 증인이 지금 그 지정이 된 증인들이 다 나올지도 지금 궁금하고 이 내용은 요즘에서 마무리하고요. 근데 저 하나만 제가 보강하면 전 이게 좀 아쉬움은 있어요. 지금 뭐 김병기 원내대표나 지도부에서는 조금 법사위가 과속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견을 노출시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저는 이게 법사위에서 청문회에서 될 일인가 싶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장을 상대하는데 법사위에서 이걸 갖다 한다? 저는 우원식 의장이 나서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국회의장이 책임을 지고 국정조사를 해야 돼요. 국정조사를 해서 이 사안의 중대성을 국회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 해가지고 뭐 나오라 그러고 안 나오면 그만이고 뭐 그냥 국회의원들끼리 막 얘기하고 여론이 된다? 전 그렇게 보이진 않아서 전 이거는 조금 한번 좀 민주당 내부에서 좀 논의를 해서 한 단계 더 격상시켜서 저 우원식 의장이 좀 나서셔야 될 상황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